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세대라는 개념입니다. 세대. 같이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세법의 대부분은 인별, 즉 명의자별로 세금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양도세는 세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요. 특히 작년 8월이었죠. 7월 8월에 의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바뀐 취득세에 있어서도 세대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이해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양도세 비과세라든가 세대분리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한번 꼭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기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급하면 병원 가서 주사도 좀 맞고 센 약도 좀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응급처치 개념이고요. 평소 우리가 감기 안 걸리면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기사가 바로 이런 기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소스 밝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니언 뉴스라는 곳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날짜가 여기 보시면은 21년 2월 18일입니다. 제 방송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용준 한결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님 글이고요. 제가 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내용 좋아가지고 제가 비록 뵌 적은 없지만 좋은 기사 공유해주신 오피니언 뉴스와 이용준 세무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검색해보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별 과세가 원칙, 주택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별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대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수인데 그래야지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배제 이런 거 알 수 있다. 별도 세대 구성 요건, 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 한다는 뜻, 세대 판정 시기 등의 개념도 알아둬야 된다. 정말 주옥 같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이 기사에 하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걸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서 그때그때마다 공유해주는지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그렇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는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많은 가정이 가족 구성원으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가게를 꾸려감에도 불구하고 흔히 일심동체라고 말하는 부부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계산하고 납부한다. 그러니까 설령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명의자별로 그냥 세금은 다 내는 게 원칙인데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서는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거나 세율을 적용할 때 비과세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니까. 중과 같은 경우에는 무겁게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하거나 세율을 적용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웬만하면 다 개인별로 세금을 다 내는데 특히 이 부동산,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있어서는 세대로 딱 묶어버려요. 자, 여기에 최근에는 취득세까지도 이 세대별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적게는 1%, 많게는 12%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세대별 보유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다. 아니, 오죽하셨으면 이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겠죠.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경험이 많은 세무 전문가들조차 가끔씩 헷갈려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소득세, 임대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세대기준, 주택임대사업소득세, 이건 부부합산, 그리고 종부세, 개인별, 그리고 1가구 1주택 3억 추가 초과 9억까지 공제 빼는 거는 또 세대로 보죠. 그리고 취득세도 세대 기준인데 양도소득세 세대 기준하고 또 달라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주택수에 산입되거나 제외되는 주택이 모두 다르고 같은 양도소득세에서조차도 비과세를 적용할 때와 중과를 적용할 때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와, 여기까지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세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치는 경우도 바로 세대별 주택수 산정과 관련이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 산정 문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상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복수 최소 2명 이상 여력이 되면 3명 정도도 좋습니다. 자, 이번 글은 죄송합니다.
세대별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각 세법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지 정확한 주택수를 산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서론 되게 길었죠?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거 알아. 몰라도 돼.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세대의 세법상 의미와 적용 범위. 자, 세대를 봅시다. 세대. 이 글자 보이시죠? 글자 어떻게 됩니까? 세대할 때 이 세자고 한 세대할 때 세고 이게 대가 허리띠 띠 묶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밴드라고 할까요? 밴드? 딱 묶여 있다는 거죠. 세대란 주택 비과세나 중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세대별 주택수 계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도 소유자별이 아닌 세대별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도 세대별로 판단해야 된다. 이 밖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상속주택 인정 여부에서도 세대 개념이 적용돼서 종부세나 취득세를 적용해도 세대별 주택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양도세에서 내가 뭔가 주택수를 따져봐야 되고 뭔가 계산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같은 세대 기준에서 주택수가 몇 개인지 다 따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대 개념이 어떤 건지를 굉장히 아셔야 되겠죠. 이에 따라서 주택수가 확 달라지니까. 그럼 나오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가 뭐냐? 거주자 및, 잘 들으세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게 수많은 세무상의 분쟁이 있었고 또 현재도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 기본적으로 세대의 기본 구성 단위는 본인과 배우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본인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서 별도의 주민등록지의 세대주로 등재를 하더라도 부부는 언제나 1세대로 본다. 이제 이런 거 질문하신 분은 많이 안 계시는데 예전에는 가끔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부간에 세대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소지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하는 거. 뒤에 나오겠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대법원 맞나? 아무튼 판례에서 서류상으로만 이혼되면 세대분리라고 때려버린 적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 판사님은 다른 거는 잘 아실지 모르는데 세법에서 세대분리 개념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가지고 이 국세청하고 기재부가 특히 국세청에서 열받아가지고 관련 조문에 사실혼인 경우에도 세대 구성 포함한다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한다고 세대분리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사는 거 발각됐다 사실혼이다 그러면 그냥 부부 같은 세대로 집어넣어버려요. 자, 그래서 부부는 언제나 1세대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는 세대로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제 살다 보면 예외가 나오는 거죠.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자, 그 예외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별도 세대 구성 요건. 물론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 갖춘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를 인정한다. 자, 첫 번째.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여기서 이제 그 이과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들은 왜 30세냐? 그럼 29세까지는 뭐 안 되고 30대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니까 이해하세요. 저 정도 되면은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자, 두 번째. 혼인을 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제 나도 이제 잘 해보려고 혼인을 했는데 살다 보면 좀 이렇게 뜻이 안 맞아서 갈라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혼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안타깝게도 뭐 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그럼 뭐 다시 결혼을 해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하는 이력이 있다면은 그래도 뭐 이거는 별도 세대 가능하다. 세 번째. 거주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을 벌어가지고 혼자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아니면 미성년자는 아닌데 대학생인데 돈 못 벌고 있는 대학생 자녀들한테 뭐 증여한다고 했을 때 세대 분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턱턱 하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그죠?
자, 그럼 이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란 뭐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말하는데 다음 표와 같다. 이 기사가 너무 좋은 게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을 이 세무사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0% 보면은 2020년도 기준이 1인 가구가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21년도는 73만 원. 2인 가구는 119만 원. 21년은 123만 원. 이런 걸 보면은 계속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이 돼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집값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다른 얘기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을 갖고 있으면은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라면 위의 소득 요건을 갖추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나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아주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죠. 자, 일정 소득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30세 미만자를 별도 세대로 인정하는 규정은 소득세법에만 있고 지방세법에는 없었어요. 야, 이거 제가 되게 몇 번 강조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30세 미만 성년 자녀가 아무리 1인 가구 7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돈을 벌더라도 별도 세대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것 때문에 되게 흥분했었거든요. 아니 왜 저게 별도 세대 인정이 안 되냐. 소득세법은 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세무사님도. 이게 소득세법이 있고 지방세법이 없었는데 2020년 8월 취득세 중과하면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이거 모두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되게 황당했던 거예요, 진짜. 저만 혼자 흥분한 거 아니죠, 지금? 예. 따라서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 세대로 독립시키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취득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진작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 자, 그리고 또 되게 디테일한 게 나옵니다. 중위소득 40%라는 소득 기준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취득일이나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소득을 입증하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인 가구의 월 기준소득 73만 1132원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877만 3584원이 나와요. 그런데 21년 1월 달에 취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월 소득 250만 원이라고 했는데 4월에 주택을 양도하면 1월, 2월, 3월, 이게 4월 초라고 합시다. 딱 3개월만 소득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 곱하기 3개월이니까 750만 원이죠. 그런데 아까 연간 기준이 얼마였어요? 877만 3584원이잖아요. 기준 충족해요? 못 충족해요? 충족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서 5월달에 양도해서 4개월 딱 해가지고 1000만 원 만들라는 거죠. 야, 이건 정말 꿀팁인데. 그래서 제가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한편 중간 퇴사자의 경우에는 직전 1년 소득이 만약에 미달한다. 그러면 그 전전년도 소득으로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면 합법적인 방법에서 찾으면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세대 여부, 분리 여부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만 듣고 그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아시겠죠? 자, 별도 세대 구성 요건 이거 하나만 보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잖아요. 계속해서 갑시다. 지금 다들 따라하고 계시죠? 네. 한 번씩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범위. 자, 가족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자, 좀 더 풀어서 살펴보면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는 물론 장인, 장모, 시부모, 사위와 며느리는 당연히 가족이다. 그렇죠. 형제자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데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라면 처남, 처제와 처형, 여자라면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형수, 제수, 매형, 매제, 형부, 제부, 올케, 동서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야, 요즘에는 이런 단어 쓸 일이 좀 많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데 어쨌든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그리고 형제, 본인하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는 포함 안 된다. 아시겠죠? 자, 한편 출향자 같은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 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부모 중 어느 한쪽과 생계를 같이 하면 그들과 하나의 세대가 된다. 배우자는 자, 여기 재밌는 거 나옵니다.
배우자는 내연의 관계 있는 자는 당연히 제외된다. 내연남은 제외된다. 자, 미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 있다면 배우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 이제 실질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법률상으로는 이혼한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사실상 이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로 인정이 된다. 법률상,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법률상으로 이혼한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사실상 이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로 인정된다. 이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판례에서는 분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자, 가족도 생계를 달리하면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대 분리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단독 세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시적 퇴거로 봐서 세대에 포함된다. 자,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 사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실수하기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취약하거나 사병으로 군복무 중이다. 그러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일시 퇴거자로 보아서 동일 세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취직이 아니라 취약이에요. 그냥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병, 군복무, 돈 못 벌고 있잖아요. 아니, 그 월급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지만 일시 퇴거자로 봐서 동일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민등록지만 떨어져 놓는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세대분리 요건을 갖춘 직계 비속이 해외 유학 중인 경우라면 일시적 퇴거 사유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또 이렇게 세대분리 요건을 갖춰서 하면은 세대분리가 또 된다는 거죠. 해외 유학 경우에는. 아무튼 좀 이렇게 예외 같은 사항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 같은 주 소지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숙식을 같이 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또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아니, 식구라고 하잖아요. 이거 맞나, 이거? 저 한자를 오랜만에 써서. 이게 먹을 식자 아닙니까? 얘가 이제 입구자. 같이 밥 먹는 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 거죠. 되게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10번씩 써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숙식을 같이 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소득세법상의,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소득세법상의 세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자, 이때 19는 실질적인 생계를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같이 살고 있는 식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트에서 장 보고 나서 그걸 가져와서, 자, 너는 우리가 10만원어치 오늘 샀는데, 야, 너 2만원어치 샀으니까 나한테 2만원 줘. 너는 3만원이네. 나한테 3만원 줘.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린 식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고는 있는데 동일한 생활자금이 아니라 다 분리를 했어. 그러면은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된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세당국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따라서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이 있습니다.
자, 외형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상이에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은 여기 아빠와 엄마가 한 세대가 되어 있고요. 자녀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자녀는 30세 이상이고 소득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세대 분리가 됐죠. 세대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실질에 들어가서 따져보니까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같이 살고 있고 이 자녀 명의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임차를 누가 놓고 있다는 거죠. 임차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뭐예요? 이 임차인한테 전입신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자녀가 계속 엄마 아빠 같이 가면서 마트에서 뭘 사거나 장을 보는데 한 번도 돈을 안 내. 한 번도 돈을 안 내.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이 뭐예요? 실질이 요렇게 세 명이서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봤더니 아빠 주택 하나, 자녀 이름으로 하나, 주택수 몇 개? 2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냐? 아니, 이거는 주민등록상 문제인 거고, 세법에서는 이렇게 실질로 따져요. 실질로. 실질로. 이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인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아들이 같이 사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죠. 우리,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것도 여러분 보셔야 알겠지만, 뭐 CCTV, 그리고 지하철 카드, 버스 카드, 그런 거 보잖아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걸 내라고 해요. 그 통신사, 통신기준 발신 내역을 내라고 해요. 이 자녀한테. 그러면 그거 쭉 내보면은, 같은 기주국 그게 딱 나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죠? 일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는 못하는데.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가족수당, 수취 등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한 경우라도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면 별도의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되게 좋은 케이스를 지금 세무사님이 사례로 든 거죠. 설령 주민등록상만 같이 묶어놓고 실제 같이 따로 살고 있다. 실제로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 세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 나와요. 자, 그런데 동일한 주소지에서 방 2개에 따로 거주한 자매를 별도 세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언론에 여러 번 소개돼서 주소지를 분리하지 않아도 당연히 독립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거 되게 많이 공유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서 봤냐면 그 안수남 세무사님 그때 강의 듣고 알았고요. 그리고 요게 좀 자주 소개됐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소지인데 방 2개에 따로따로 그 자매가 살면서 장 보거나 그런 거 공과금을 전부 다 분리를 다 한 거예요. 가계부를 따로 써가지고 아주 예외적으로 별도 독립세대 인정받아가지고 각각 이렇게 세대 분리가 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 케이스만 그런 거지 진짜 이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생계를 달리했다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세대 분리를 확실하게 주장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여기 제가 그림 그리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상 세대를 반드시 분리하시고 실질적인 모습도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딱 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해 버리면은, 외형과 실질이 충돌하면은 세법에서는 실질로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방세법, 즉 취득세에서는 시행령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동거인은 제외한다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설령 따로 떨어져 살아 있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에 해당이 되고 주민등록표에 들어가 버리면은 주택수가 더 오버돼서 카운트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실질과세 원칙 그런 거 없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양쪽이 달라요. 왜 이걸 다르게 해놨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국세와 지방세는 서로 이게 영역이 달라서,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 뭐 인사팀과 뭐 회계팀 있지 않습니까? 재무팀 둘이 하나의 조직을 위해서 그 사장님 CEO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둘이 서로 친해 안 친해요? 안 친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대의 판정시기. 자, 그럼 여기까지 길게 왔어요. 그래, 그럼 세대의 구성 요건, 세대의 개념 다 알겠어. 그럼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야, 판단을. 자, 마지막으로 세대의 판정 시기는 취득세라면 취득 시점, 취득하는 그 시점. 근데 이 취득 시점이 또 여러 가지로 나뉘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당첨된 날, 그날로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나뉘죠. 보유세라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양도세라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경우라면 계약일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을 하는 잔금청산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이전에 세대분리한다면 비과세나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몇몇 분들도 질문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한테 좀 유리하게 좀 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3월 달에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21년 6월 달에 잔금을 했다고 할게요. 잔금을 하면서 보통 등기 접수 같이 하니까 이 두 개는 같은 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때 계약을 하고 이때 잔금을 했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특히 이 양도세 기준에서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그러면 세대 분리를 언제 하냐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해야 되냐? 잔금 전에 해야 되냐? 잔금 후에 해야 되냐? 세대 분리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이 세무사님 글에 의하면 잔금을 하기 전에만 해라. 그러니까 1번도 좋고 2번도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잔금 전에 한 달 전에 할까요? 2달 전에 할까요? 3달 전에 할까요? 그거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언제 하면 된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이면 좀 멀리 일찌감치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괜히 그 세무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색안경 끼고 보이기 싫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1번 정도가 낫겠다고 보는 거죠. 아예 계약서 하기 전에 그냥 더 해버리라는 거죠. 세대 분리를.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게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세무사님은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보니까 뒤에 안 썼어. 내가 보니까. 왜냐면 또 괜히 잘못 쓰면은 그거가 약간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염려가 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당구장 표시 봅시다. 참고. 자, 이번 칼럼에서는 세대의 개념과 세대 분리의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으로 취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중과세에서 세대별 주택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그 주택세에 따라서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몇 차례 나눠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 나옵니다. 사실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 한정된 지면을 통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 정말 이 말 공감을 해요. 저도 물론 당연히 저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라서 그냥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이렇게 전달 드리고 하는데, 제가 블로그 위주에서 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블로그에서는 글을 막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이렇게 짧게 말로 하면은 또 더 오히려 쉽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어떤 고민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세목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주택수 산정법을 모르고서는 정확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세법상 실수가 가장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랬는데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